복수심에 불타는 한 남자. 백주 대낮에 벌어진 잔인한 살인. 모든 건 36,000피트 상공에서 시작됩니다.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여행이 독일 역사상 최악의 민간 항공기 사고로 변합니다. 수사관들은 최첨단 항공기 2대가 어떻게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지점에 있게 된 건지 밝혀내야 합니다. 재앙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실수와 실책이 이어진 결과가 재앙이죠. 오늘의 비극적인 사고는 어떤 실수와 실책의 결과였을까요? 러시아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국제공항 2002년 7월 1일 저녁 8시 10분 러시아 학생 45명이 바르셀로나행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학교 생활을 잘해서 가게 된 여행이죠. 그중엔 11살 아르투르 하마토프도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을 때 우수한 성적으로 학기를 잘 마치면 친구들이랑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루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아들이 성적표를 들고 저한테 신나게 달려오더니 아빠 보세요, 약속을 지켰어요 하더군요.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절 보는 아들한테 수고했다, 약속한 대로 여행을 보내주마 라고 말했죠. 학생들은 러시아의 중심부 우파에서 왔습니다. 예정된 비행기를 놓쳐서 모스크바에서 기다리게 된 거죠. 학생들을 스페인으로 데려갈 대체 항공편이 준비됐습니다. Flight BTC-2937 is now ready for boarding. 스베틀라나 칼로예프도 두 자녀 콘스탄틴과 디아나와 함께 같은 비행기에 탑니다. 1년 반째 스페인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다 보니 늘 아쉬워서 날마다 통화를 하면서 그리움을 달랬어요. 오랫동안 아이들을 못 보고 지내는 게 아주 많이 힘들었죠. 스베틀라나는 이 비행기에 겨우 탔습니다. 비자를 받는데 오래 걸려서 다른 항공편은 모두 자리가 없었죠. 마침내 가족들을 만나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어요. 승무원들은 마지막 준비를 마칩니다. Дамы и господа, вас приветствует капитан корабля.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на борт башкирских авиалиний. 저녁 8시 48분 바시키리아 항공 BTC-2937편은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바르셀로나까지 거리는 3,000km. 예상 비행 시간은 4시간 20분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항공교통관제소 밤 11시 덴마크 출신 35세의 항공교통관제사 페테르 닐센은 야간 근무 중입니다. 닐센과 다른 한 명의 관제사가 스위스 동부와 독일 남서부 영공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구역 중 하나죠. 하지만 밤에는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이곳을 통과하는 항공기가 몇 대 안 됩니다. 페테르 닐센의 동료가 잠시 쉬러 가고 닐센은 혼자서 취리히 관제권을 담당합니다. 레이더 하나를 자신의 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들을 확인할 수 있게 맞추고 나머지 레이더는 근처의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 공항에 맞춥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예정된 착륙이 없기 때문에
관제권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죠. 밤 11시 6분. 스베틀라나 칼로예프와 아이들은 바시키리아 항공 승객들과 함께 오스트리아 36,000피트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 남짓이면 바르셀로나에 도착합니다. 600km 떨어진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한 물류 회사의 보잉 757기가 이륙합니다. 목적지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이죠. 이 화물기에 탑승한 사람은 기장과 부기장뿐입니다. 항공정비사가 닐센의 관제실에 찾아옵니다. So you will be working from the backup, okay? 중앙 레이더를 정비하기 위해서죠. 밤 11시 21분. 화물기 DHX 611편이 닐센의 관제권으로 들어옵니다. 기장은 고도를 36,000피트로 높이기 위해 승인을 요청합니다. Swiss radar, good evening, DHX 611. DHX 611 identified. Expect a further climb in 4 to 5 minutes. 화물기가 고도를 높이기 전에 다른 항공기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BDA 202, descent flight level 220. MON 622, contact Ryan 120.930. Descent flight level 320. 이번엔 정비사들이 전화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Make him work fast, please. 밤 11시 25분. 예정이 없던 항공기가 프리드리히스하펜으로 접근합니다. 닐센은 다른 쪽 레이더를 확인하죠. 연착된 에어버스 AF1235기는 이미 진입하고 있습니다. 닐센은 이를 알리기 위해 관제탑에 전화를 걸죠.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에어버스가 착륙할 때까지는 아직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닐센은 다시 항공교통 레이더로 돌아가죠. DHX 611. 그리고 물류회사 화물기에게 36,000피트로 상승하는 걸 허가합니다. Climb flight level 360. 닐센은 에어버스 이항을 위해 프리드리히스하펜 공항에 다시 전화를 겁니다. BTC 2937. 닐센의 관제권에 접근한 바시키리아 항공기가 연락을 취합니다. Station calling, say again. BTC 2937. Level 360. Level. 닐센이 조종사에게 응답 중일 때 에어버스에 무전이 들어오죠. AEF 1135 is inbound. The final approach fix for ILS runway 24. I expect so. I'll call you back shortly. 닐센은 프리드리히스하펜에 세 번째 전화를 합니다. Die gewünschte Verbindung ist nicht möglich. AF 1135. 닐센은 에어버스 측에 공항으로 직접 연락할 것을 권합니다. I lost my phone connection to Friedrichshafen. Could you please call them on your second set? Affirm. 화물기는 이제 스위스 36,000피트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내 공중충돌 방지 장치 TCAS가 경보를 울립니다.
정확히 동일한 시각 바시키리아 항공기의 티켓도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두 항공기 사이의 거리는 25km. 둘은 동일한 고도로 동일한 지점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페테르 닐센은 갑자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BTC 2937. 러시아 조종사에게 즉시 하강할 것을 지시하죠. Set flight level 350. Expedite, I have crossing traffic. 몇 초 후 기내의 경보 시스템은 정반대의 지시를 내립니다. Cl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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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climb. climb, He's guiding us down. climb, climb. 같은 시각 화물기의 충돌 방지 장치는 하강을 지시합니다. Descend, descend. 바시키리아 조종사들은 어떤 지시에 따를지 갈등하죠. Climb, climb. 닐센은 하강 지시를 반복합니다. Expedite, descent level 350, BTC 2937. 자신의 지시대로 하강한 바시키리아 항공기를 확인한 닐센은 오른쪽에서 화물기가 접근한다고 전합니다. We have traffic at your 2 o'clock position. Now at 360. 그리고 에어버스 관제로 돌아갑니다. 바시키리아 항공기 조종사들은 화물기를 찾고 있습니다. 두 항공기 사이의 거리는 이제 겨우 5km. 시속 1300km로 접근하면서 하강하고 있습니다. 음속보다 빠른 속도죠. It's here, descend. Descend, Stay on the left. Descend hard, descend. 밤 11시 35분. AEF 1135. 에어버스는 드디어 프리드리히 스하펜과 연락에 성공합니다. Can we go, Friedrichshafen? 닐센은 이제 에어버스를 이양하죠. Affirm. Bye bye. BTC 2937. BTC 2937. BTC 2937. 독일 위버링겐 하늘에서 불타는 비행기의 잔해가 떨어집니다. 동이 트자 경찰은 유례없는 최대 규모의 수사를 시작하죠. 소방관들은 잔해에 남은 불씨를 끄고 구조자들은 시신을 찾는 어려운 임무에 착수합니다. The aeroplanes crashed down and all people inside are died. 며칠 후 희생자 유가족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11살 아르투르의 아버지 줄팟 하마토프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충격이 너무 컸어요. 산산조각난 비행기의 날개와 꼬리를 보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부모님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다들 어디선가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죠. 아마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적을 바랐을 겁니다. 비탈리 칼로예프도 바르셀로나에서 날아옵니다. 탑승자 명단에 아내와 아이들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랐죠. 설마 그 비행기가 추락한 건 아니겠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비탈리의 두려움은 현실이 됐습니다. 두 비행기에 탑승했던 71명이 모두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역사상 가장 끔찍한 민간 항공기 사고죠. 복합적인 최첨단 안전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항공 산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 그날의 사건들로 돌아가서 사건의 심층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항공기 두 대가 같은 시각, 같은 지점을 통과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독일 연방항공사고수사국 BFU 수사관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합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 중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옌스 프리데만은 추락 현장 책임자입니다. 항공기 사고의 수사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서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내는 범죄 현장의 과학 수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했는데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항공기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프리데만은 사소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행기 두 대가 충돌했다는 팩트조차도요. 두 대의 비행기가 상공에 떠 있는 상황에서 두 항공기가 충돌을 했는지 서로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가 스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죠. 프리데만은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 파편들을 조사해서 사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은 독일 북부에 있는 특수 저장 시설로 이송됐죠. 프리데만은 훼손된 부품들을 통해 추론을 완성해 나갑니다. 보잉 화물기는 특정 위치에서 투폴레프 여객기와 충돌했어요. 수직꼬리 날개 부분이 부러져 있었죠. 투폴레프 여객기는 왼쪽 날개 주변과 동체 왼쪽 편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날개 아랫부분에도 충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비행기 잔해를 통해 물류 회사의 화물기와 바시키리아 항공기가 상공에서 충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사건의 진상을 압니다. 문제는 어쩌다 그렇게 가깝게 접근하게 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충돌 현장, 산산조각난 항공기 두 대의 파편 속에서 수사관들은 마침내 원하던 것을 찾습니다. 각각의 항공기에 있던 블랙박스죠. 사고 조사를 맡은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독일 연방 항공사고수사국 요한 로이스가 조사에 합류합니다. 기록 장치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는 게 그의 임무죠.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는 조종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종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 결정을 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됐어요. 로이스는 조종사의 T캐스, 즉 공중 충돌 방지 장치를 확인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든 첫 번째 의문은 공중 충돌 방지 장치가 원래 목적과 고안된 방식에 따라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중 충돌 방지 장치는 고도와 속도, 비행 방향으로 항공기 주변을 3차원 지도로 보여줍니다. 이 장치가 장착된 모든 항공기들은 서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죠. 다른 항공기가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T캐스는 경보를 울립니다. 필요할 경우 항로 변경을 제시하기도 하죠. Descend. 블랙박스 분석 결과 공중 충돌 방지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Traffic. 충돌이 발생하기 전 두 대의 항공기에 장착된 T캐스는 각각의 회피 조언을 조종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투폴레프 여객기는 상승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보잉 화물기는 하강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조종사들이 이 지시에 따랐다면 공중 충돌은 없었을 겁니다. 화물기 조종사들이 T캐스의 조언에 따른 반면 Descend. 러시아 승무원들은 그렇지 않았죠. Climb. Experts from the United States are headed to the scene of the deadly mid-air collision of two aircraft in southern Germany. 위버링겐 공중 충돌은 세계적인 뉴스가 됩니다. 대중매체들은 갖가지 추측과 비난을 쏟아내죠. The pilot of the Russian plane is said to have ignored repeated instructions from air traffic controllers. Why did the TCAS device meant to avoid collisions, in this case maybe help cause one? And why didn't the Russian plane descend when first ordered? A language problem? Controller commands are always in English. 블랙박스를 통해 한 가지 가설이 제거됩니다. Zurich, good evening. BTC 2937, level 360.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를 통해 언어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He's getting us down. 항공교통관제사가 고도 변경 지시를 내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BTC 2937, descent flight level 350. 거의 동시에 혹은 그 직후에 티켓스의 회피 조언도 제시됐죠. Climb. 러시아 조종사들은 충돌 방지 장치와 관제사에게서 거의 동시에 정반대의 지시를 받게 된 겁니다. Descent flight level 350, expedite. 조종사들은 어떤 지시에 따라야 할지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의사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음성 기록으로 알 수 있었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항공기는 독일 상공에 있었고 유럽 규정에는 티켓스가 관제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Climb. 공중 충돌 방지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어째서 조종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걸까요? 2001년 4월까지 공중 충돌 방지 장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눈에 띄는 예외 국가를 발견하죠.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이 티켓스 사용법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루스탄 무스타피는 전직 바시키리아 항공 조종사입니다. 무스타핀에 따르면 국내선에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선 항공기에는 공중 충돌 방지 장치가 장착돼 있다고 합니다. 티켓스, 즉 공중 충돌 방지 장치가 의무사항으로 도입되자마자 바시키리아 항공사 훈련 학교에서는 조종사들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훈련했어요. 무스타피는 정기적으로 BTC 2937 조종사들과 비행을 했습니다. 베트남, 중국, 튀니지는 물론이고 유럽 국가들은 거의 다 다녀서 사고 당시엔 티켓스를 사용해본 경험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겁니다. 조종사들은 공중 충돌 방지 장치의 작동 방식을 알고도 그 지시를 묵살한 겁니다. 조종사의 운행 필독서 투폴레프 비행교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투폴레프 교범을 확인해본 결과 위기 상황에는 항상 항공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시 운행 교범에는 어떤 사건으로 경고음이 울리면 관제사의 명령이 티켓스보다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최종 권위는 관제사한테 있었던 거죠. 유럽 규정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 조종사들은 공중 충돌 방지 장치를 단지 권고로 여기도록 훈련받았고 상황에 따라 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티켓스의 지시를 따르기는 했지만 러시아 스타일이었죠. 저라도 그 조종사들과 똑같이 했을 거예요. 관제사의 명령에 따랐겠죠. 갑자기 러시아 조종사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두 항공기가 모두 하강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물류회사 화물기는 공중 충돌 방지 장치를 따르고 러시아 조종사들은 관제사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티켓스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두 항공기는 애초에 티켓스가 작동할 만큼 근접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수사관들은 항공교통관제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관제사는 잠재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최소한 2분 전에 고도 변경을 조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닐센은 충돌 43초 전까지도 러시아 조종사에게 하강을 지시하지 않았죠. BTC 2937 descent. 그때 항공교통관제사가 분리 명령을 왜 그렇게 늦게 내렸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조금만 빨랐어도 충돌 위험은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교대 일지와 인터뷰를 통해 7월 1일 밤 근무 중인 항공교통관제사는 닐센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스위스의 항공운항 안내 회사인 스카이가이드사의 공식 방침에는 항상 최소한 2명의 관제사가 근무 중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수사 결과 야간 근무의 경우 1명의 관제사가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다는 게 드러납니다. 톰 라우르센은 닐센과 절친한 친구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죠. 그땐 야간 근무를 다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교통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엔 관제사가 한 명뿐이었죠.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관제권 내 착륙이 예정된 공항이 없습니다. 분명히 업무가 과중한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보통 관제사 한 명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닐센은 2002년 7월 1일 밤 11시 25분쯤 예정이 없던 착륙을 유도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스 하펜으로 인도할 항공기가 있었죠. 그 시간에 프리드리히스 하펜 공항으로 항공기가 들어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모르긴 해도 관제사는 약간 당황했을 겁니다. 규정에 따르면
닐센은 연착된 비행기를 유도하기 전에 공항 관제탑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업무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프리드리히스 하펜 관제탑과 연결되니까요. 그러나 닐센은 통화하지 못합니다. 수사관들은 장비 점검 때문에 닐센의 전화가 대기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다 해도 관제사는 직통 전화로 연락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술 조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점검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갖춰졌어야 할 예비책이 그날 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가 불가능했던 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닐센은 프리드리히스 하펜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합니다. 일상 업무가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Die gewünschte Verbindung ist nicht möglich. 전화를 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길어져서 더 바빴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소와 다른 대안을 생각해내야 했겠죠. I lost my phone connection to Frederikshavn. Could you please call them on your second set? 연착된 에어버스를 인계하느라 여념이 없던 닐센은 관할 영공의 항공기들을 간과합니다. 닐센은 5분 정도를 에어버스 인계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의력이 분산돼서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난 당시 상황을 충분히 살피는 건 역부족이었겠죠. 그러나 관제센터 레이더에는 임박한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비상기능이 있습니다. STCA, 즉 근접 충돌 경보가 바로 그것이죠. 근접 충돌 경보는 TCAS와 비슷한 건데 일종의 지상 기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제사가 레이더 상에서 충돌 가능성을 놓칠 경우 보조하는 거죠. 제때 확인하지 않으면 경보를 울리게 돼 있습니다. 잠재적인 충돌 2분 전 근접 충돌 경보는 페테르 닐센의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났어야 정상입니다. 경고음도 울려야 했죠. 경보는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180km 떨어진 독일 카를스루헤의 말입니다. 카를스루에 위치한 항공교통관제실의 레이더 스크린은 두 항공기가 안전 범위를 넘어서 비정상적으로 근접하고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카를스루헤 관제사는 닐센에게 경고 전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취리히의 전화 시스템 문제로 연결이 되지 않았죠. 항공 규칙에 따르면 관할 공역 밖의 항공기와는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당 관제사가 의식을 잃거나 자리를 이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카를스루의 항공교통관제사는 규약에 따르기로 하고 총 11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BTC 2937. 기록을 확인한 결과 닐센의 근접 충돌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로이스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취리히의 레이더도 점검 중이라 대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정된 보수 업무가 있었다는 건 레이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존재하는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니란 뜻입니다. 대기 상태에서는 한 가지 비상 기능이 작동하는데 닐센은 그걸 놓칩니다. 바로 시각 경보였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어째서 닐센이 충돌 43초 전까지 러시아 항공기에 하강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 미루어 볼 때 항공교통관제실에서 일련의 불운한 일들이 엎친 데 덮쳐서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기내 공중 충돌 방지 장치가 실행되기 전에 닐센이 근접 충돌 경보를 들었다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뜻밖의 변수가 있었죠. 충돌 19초 전 페테르 닐센은 러시아 조종사들에게 물류 회사 화물기가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We have traffic at your 2 o'clock position. Now at 360. Where is it? 항공기는 사실 왼쪽 10시 방향에서 접근 중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실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이 화물기를 미리 발견했다 해도 고도를 높여서 충돌을 피했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기록이 보여주는 건 마지막 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충돌의 영향으로 바시키리아 항공기는 4조각으로 부서집니다. 수직 안정판이 깨진 물류회사 화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회전하면서 떨어지죠. (2004년 2월 21일) 수사관들이 마지막 보고서를 쓸 무렵 비탈리 칼로예프는 취리히로 날아갑니다. 오직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모든 게 자기들 책임이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죽게 했는데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사과도 없었고 유감 표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닐센은 아직까지 스카이 가이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칼로예프는 닐센이 사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근무했던 관제사를 만나러 갔어요.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고 내 손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닐센이 밖으로 나왔는데 나보다 키가 더 크더군요. 관 속에 누워있는 우리 애들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자가 내 손을 거칠게 밀치는 바람에 사진이 땅에 떨어졌어요. 다 자기가 자초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관제사한테 복수를 한 거라고 말하던데 복수라는 건 무의미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크게 모욕을 당하고 나면 원한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한 건 복수가 아니라 응징이었어요. In Switzerland, a man has been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 killing of an air traffic controller who'd been on duty when 2 planes collided 2 years ago. Hunted down and stabbed to death in front of his family. Murdered for a fatal mistake. 페테르 닐센은 당시 36세였습니다. 그에겐 3 자녀가 있었죠. 체포된 비탈리 칼로예프는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재판이 가능한 상태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했기 때문이죠. 스위스 법원은 계획적인 살인죄로 칼로예프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합니다. 2007년 11월 비탈리 칼로예프는 항소로 풀려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이유였죠. 칼로예프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5월) 2년에 걸친 힘든 작업을 마치고 독일 수사팀은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제 수사를 통해 밝혀진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날의 사건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바시키리아 항공기와 물류회사 화물기가 어쩌다가 독일 위버링겐 상공에서 충돌하게 됐는지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죠. (2002년 7월 1일) 저녁 8시 48분 사고 발생 2시간 47분 전 바시키리아 항공여객기가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사고 발생 20분 전 취리 관제센터에서는 2명의 관제사가 근무 중입니다. 한 명이 쉬러 가자 페테르 닐센은 혼자 일하게 되죠. 사고 발생 12분 33초 전 닐센의 관제권으로 들어온 물류회사 화물기가 36,000피트로 고도 상승 허가를 요청합니다. 사고 발생 9분 49초 전 연착된 에어버스가 착륙을 위해 프리드리히스하펜으로 입항합니다. 닐센은 항공기를 인계하기 위해 공항으로 연락을 취하지만 전화는 보수 작업 때문에 대기 상태로 설정돼 있었고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죠. 사고 발생 5분 21초 전 36,000피트로 비행 중이던 바시키리아 항공기는 닐센의 관제 공역에 들어오기 직전 무전을 칩니다. Good evening, BTC 2937. 사고 발생 2분 전 동일한 고도의 바시키리아 여객기와 화물기는 44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음속보다 빠르게 서로에게 접근합니다. 이제 근접 충돌 경보 장치는 충돌이 임박했음을 닐센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기 상태였던 닐센의 레이더에선 근접 충돌 경보가 작동하지 않죠. 사고 발생 43초 전 닐센은 마침내 두 항공기가 충돌 경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즉시 러시아 조종사에게 하강을 명령합니다. Descent flight level 350. 몇 초 뒤 두 항공기에서 각각 티켓스가 울립니다. 화물기 조종사들에게는 하강을, Descend, descend, 러시아 여객기에는 상승을 지시합니다. climb. He's guiding us down. 두 항공기에서 회피 조언이 실행된 몰랐던 닐센은 러시아 조종사들에게 하강 지시를 반복하죠. BTC-2937. Descent flight level 350. 러시아 지침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조종사의 임의적 판단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닐센의 명령에 따르기로 하죠. 두 항공기는 이제 모두 하강합니다. 사고 발생 19초 전 닐센은 충돌 위험이 해소됐다고 믿습니다. 교신 종료 전 러시아 조종사에게 화물기가 오른쪽에서 접근 중이라고 전하지만 사실 화물기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3초 전 러시아 조종사들은 화물기를 발견하고 고도를 높이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Descend hard, descend! 오후 11시 35분 독일 위버링겐 35,0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두 대가 충돌합니다. 두 비행기에 탑승했던 71명은 전원 사망하죠. 독일 수사 보고서는 페테르 닐센과 러시아 조종사들이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사고의 주된 원인은 스카이가이드 측의 태만이었습니다. 2004년 5월 독일 연방항공사고수사국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스카이가이드의 최고 경영자 알랭 로지에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Es sind auch bei uns Fehler gemacht worden und wir bedauern dies zutiefst. Wir nehmen unsere im BFU-Bericht festgestellte Verantwortung wahr und wir bitten die Familien der Opfer um Verzeihung.
2007년 9월 스위스 법정은 스카이가이드 직원 4명에게 과실치사 판결을 내립니다. 단독 관제사 정책을 용인했던 관리자 3명은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죠. 사고 당일 밤 보수 작업을 총괄했던 프로젝트 감독은 스위스 화폐로 13,500프랑 대략 1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독일 조사팀의 권고에 따라 스카이가이드는 다양한 절차 변경을 시행합니다. 현재는 야간 근무를 포함해 항상 반드시 2명의 관제사가 함께 근무하게 돼 있죠. 페테르 닐센의 입장에 놓이는 사람은 2번 다시 없어야 하니까요. 수사관들은 항공운영교본과 함께 티켓스 규정 또한 국제적, 지역적으로 표준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티켓스가 항공교통관제보다 최종 우선권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건 확신할 수 있죠.